자, 그럼 이어서 삼국사 세계사 파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사회의 공동 노동체 조직으로 농번기 때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작업 방식.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하는 거죠. 예,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두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레.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향례라는 것은 이제 그냥 농촌에서의 어떤 쉽게 말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향례 중에는 향사례. 그쵸? 향사례라는 것은 활을 쏘면서 이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절을 배우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향례의 한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울력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마을에 어떤 미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없는 거죠.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노동력을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 집에 이제 땅을 농사 지어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품앗이는 1대1의 어떤 노동 교환 방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작업 방식 두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세계 4대 문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세계 4대 문명은 바로 인더스, 그 다음에 황하,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집트,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되는 거죠. 오리엔트 문명은 그냥 이제 동양의 문명, 동방의 문명을 뜻하는 것으로서 4대 문명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한 신탁 통치를 논의하고 한국의 38도선 분할을 결정한 회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얄타 회담이 되겠죠. 네. 이 카이로 회담이라든지 포츠담 선언은 이제 한반도의 독립을 약속했던 그런 회담이고요. 실제로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는 이제 한반도의 통일 정부를 수립해주기 위한 협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얄타 회담에서는 미국이 이제 주도해서 신탁 통치안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38도선 분할 점령을 제안을 했었죠. 그쵸?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련이 오케이를 했던 거죠. 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문명을 그리스에 전달하는 교량 역할을 하였던 세계 최초의 해양 문명, 바로 에게 문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때 장보고 장군이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일본과 중국에 이제 무역을 하던 곳.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쪽에 이제 일본이 있고 이쪽에 중국이 있겠죠. 네, 중국, 이쪽에 이제 일본이었다면 바로 여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완도가 있었어요. 이 완도에다가 뭐를 설치했냐면 청해진을 설치했죠. 예, 그래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중개무역을 장악을 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서남 해상권, 그쵸?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죠. 바로 서남 해상권을 장악했던 바로 사람이 바로 장보고였었죠. 네, 장보고의 청해진,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바로 알렌이 세웠던 바로 뭐가 되냐면 광해원이 되겠죠. 광해원. 정답은 2번이고요. 이게 이제 이름이 12일 만에 뭘로 바뀌냐면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제중원. 그쵸? 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중 1842년 8월 아편 정쟁을 종결하기 위해 영국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 바로 이제 청나라를 개항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난징 조약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372년에 고구려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자 관악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는 4세기 중엽, 그쵸? 4세기 중엽의 소수리망 때 세웠던 것으로서 뭐냐면 태학이 되겠죠. 태학. 그쵸? 태학.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건 고구려에 이제 세웠던 것, 태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앙에 세워졌던 게 태학이고요. 지방에 세워졌던 게 경당이죠. 그쵸? 그리고 화랑도는 신라 것이고요. 성균관은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이제 이름이 성균관으로 바뀌었고, 이제 나중에 국민왕 때 순수 유교교육기관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제 최고 교육기관이 바로 성균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격파한 전투를 우리가 악티움 해전이라고 부르죠. 악티움 해전. 정답은 3번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단편적인 지식들이에요. 지금 한국사 세계사 문제들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가보개혁 이후에 고종이 선포한 기본강령,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 어떤 헌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홍범 14조죠. 그쵸? 정답은 3번이고요. 8조법은 고조선 거고요. 헌의 6조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가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훈요 10조는 태조 왕건의 주장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후대 왕들한테 남긴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홍범 14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순국선열은 바로 일제시대에 전후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우리가 순국선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호국영령은 이제 꼭 일제시대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 역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우리가 호국영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앞에 존경과 감사의 묵념을 올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일제시대 전후, 이것은 이제 전 시대, 전 국가에 걸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은 국가의 명에 따라 전쟁에 나섰다가 희생된 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순국선열이 아니라 호국영령이 되겠죠. 그쵸? 네, 이것은 그러니까 기역이 아니라 니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니은은 일본의 국권 침탈을 전후해서 광복전까지, 자, 국권 침탈 전후해서 광복전까지의 독립운동, 이것은 순국선열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기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매년 11월 17일은 기역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바로 이 11월 17일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연도예요. 그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순국선열의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을사조약 이후 원통한 마음에 자결한 분들은 바로 기역에 해당이 되겠죠. 니은이 아니라. 그쵸? 네. 이것은 이제 일제시대 전후. 그쵸? 전후를 해소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전시대에 이제 걸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뜻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를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자, 둘 다 아직까지는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 차별을 주장을 했고요. 토지의 평균 분작은 동학만 들어갑니다. 그쵸? 네, 갑신정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은 이제 갑신정변만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탐관오리 징벌에 대해서는 이제 둘 다 이야기를 했겠고요. 청과 일본의 이제 세력 타파. 자, 그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이제 그 의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정답이 없네요. 그럼 하나를 더 봐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봤을 때 능력에 따른 관리 등용이잖아요. 그쵸? 인재 등용이니까 이 갑신정변 역시도 또 이제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이제 탐관오리를 추출하라는 부분에서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디귿도 넣으면 기역, 디귿, 니을 이렇게 얘기해서 3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근대의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국신문은 민중과 부녀자층이 대상이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순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성신문은 남궁옥 등이 창간한 일간신문으로 장지연이 을사조약 때 이제 시리아 방송대국으로 유명하다. 그쵸? 그리고 대한매일신문은 배들과 양기탁이 주관한 신문으로 국제부상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은 뭐냐면 1883년부터 1884년에 이제 이때까지 이제 발간이 되었던 한성순보가 있어요. 한성순보. 이거는 이제 정부가 개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관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신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4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시대 방정환 또 조철호 등이 중심이 되어 제정한 어린이날 선전문이다. 이 운동과 가장 관련이 깊은 종교단체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마시오. 그리고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이 대접하시오. 그리고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이렇게 이미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에 대해서 그쵸? 네, 소파 방정환 선생은
그 새로운 어떤 이제 가치관을 심어줬던 분이에요. 그쵸? 네.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엄청나게 부유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가난했었고 굉장히 이제 또 이러한 뭐 잡지, 어린이란 잡지를 발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빚을 지게 돼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이거예요. 어린이들한테 그러니까 남긴 유언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서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일찍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나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신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그쵸?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좀 되새겨볼 그런 필요가 있겠죠. 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까지 지고 또 요절을 하셨던 분이죠. 근데 가는 그 순간까지도 결국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 내가 좀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네, 여하튼 소파 방정환 선생 천도교와 관련이 있죠. 네, 천도교 소년회와 관련이 있으니까 정답은 바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단근 신화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아는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 한번 볼까요?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에 여러 이제 역사서들이 편찬이 되는데 초기, 중기, 무신집권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고려시대 초기, 중기,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고려 후기, 그 다음에 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초기에 7대실록이라든지 고금록 이런 역사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뭐냐면 바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신라 계승의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는 그 뭐죠?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단군 신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없다란 얘기예요. 이 삼국사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무신집권기 때 등장하는 이규보의 이제 동명왕편이라든지 동명왕편 그 다음에 이제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런 책들에는 이제 바로 고구려 계승의식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도 아직까지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언제 바로 이련이 쓴 삼국유사 그쵸? 이 삼국유사에는 이제 단군 신화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바로 이승유의 제왕운기 여기에도 이제 제왕운기 여기에도 바로 단군 신화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현의 사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고려시대의 어떤 역사서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단군 신화는 없겠죠 여기에도. 그러면 자 이런 이제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운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 책들 중에 이제 동국 여지승남이라든지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어떻게 돼 있죠? 바로 단군 신화 기록이 되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자, 딱 봤을 때 제왕운기, 그 다음에 삼국유사, 동국 여지승남 이런 데는 단군 신화 기록이 돼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간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신간회는 바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한 단체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1907년부터 1911년까지 활동했던 신민회와 1927년에 만들어지고 1931년까지 활동했던 신간회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신민회는 최초의 어떤 비밀 결사 조직이고요. 비밀 결사고 그 다음에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공화제. 그쵸? 그렇지만 이 신간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신간회는 어떤 단체냐면 바로 사회주의와 그 민족주의가 연합한 단체죠. 민족주의. 근데 이 민족주의 중에서도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쵸? 네,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이면 비타민이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일본 놈들한테 탄압을 받으니까 비타민과 연합을 한 거예요. 비타민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신간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매단체로선 여성들이 조직 창단한 근우회가 있고요. 민족의 단결과 정치적 각성을 촉구했고요. 그리고 전국에 지혜를 두고 사려가 성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주에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이제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예. 신민회.
그 오산학교는 이제 이승훈 선생이 세운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대성학교가 있어요. 평양에. 이것은 이제 안창호 선생이 세운 겁니다. 신민의 출신으로서.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회사가 일본인에게 넘어갔고요. 그쵸? 화폐 정리 사업으로 한국인들은 막대한 화폐 자산을 상실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상인들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일본의 화폐 제도를 도입한 국내 금융기관이 크게 발전하였다? 아니죠. 오히려 이제 일본 제1은행으로 전부 다 넘어가게 돼버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여기선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단체는 1907년에 국내에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단체, 중심으로는 안창호, 신채호, 박은식, 이승훈 등이 있다.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조직이 무너졌다. 바로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작품을 저술한 사람이 순서대로 바르게 다열된 것은, 자, 삼국유사는 일연이고요. 그쵸? 그리고 열하일기는 박지원이죠.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리고 목민심서는 정약용이죠. 그리고 자산어부는 이제 정약용의 형제죠. 그렇죠. 정약전이 되겠습니다. 정약전. 그래서 정답은 일연, 박지원, 정약용, 정약전. 정답은 3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고려의 개혁군주였던 공민왕의 업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쌍성총관부 수복했고요. 신돈을 등용해서 이제 권문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고 반원 자주정책을 실시했죠. 정동행성은 설치한 게 아니라 폐지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이군 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여 군사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던 고려 무신들의 최고 회의기구, 바로 중방이 되겠죠. 무신집권기 때 이제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 게 바로 중방입니다. 자, 교정도감은 나중에 이제 최충원이 만든 기구고요. 최충원. 그리고 정방은 이것은 이제 최후가 만든 거죠. 그리고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은 이제 고려시대 때 귀족들의 합의기구로서 이제 존재했던 거죠. 네, 정답은 1번이겠고요. 자, 고려 태조가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호족 통합 정책으로 지방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거. 인질제도가 뭐였었죠? 바로 기인제도가 인질제도죠.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인질제도는 상수리 제도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고려 초기의 인질제도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기인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인질제도는 뭐가 있었냐면 경절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경절이 제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태조 왕건이니까 기인제도 2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1882년 보수 세력인 대원군과 개화 세력인 명성황후의 갈등을 비롯하여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 여기 끝났네요. 이거 뭐죠? 바로 이모군란이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이 조약이 일본 제국의 강압으로 체결된 불평등 조약임을 폭로하여 파기하고자 하였다. 이 조약은 바로 을사늑약이죠. 을사조약. 정답은 1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날에는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켰으나 지금은 빚으로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1907년에 있었던 국채 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보상운동. 그쵸?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그런 국채 보상운동 여기 있죠. 일제는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을 명목으로 거액의 차관을 대한제국에 제공하여서 경제 예속화 정책을 썼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로서 국채 보상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4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조약에 대한 전문이다. 이와 관련 있는 근대적 조약은 무엇인가? 자, 제1조를 보면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것은 이제 조선이 자주국임을 인정한 건데 청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 이유예요. 그리고 4조를 보면 부산과 이외의 두 곳, 즉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이제 통상을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항구를 개항하게 한 거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 이제 쭉 보면 여기에 치외법권도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다. 그래서1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안동김씨 세력을 축출하였고요. 서원을 철폐하고 후포제를 실시하여 양방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부활시켰죠. 당백전을 발행하여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아니죠. 이것은 이제 물가 폭등을 가져왔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개혁을 시도하고자 했던 역사적인 사건은 청세력을 몰아내고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문벌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 등용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1884년 급진개혁파가 일으켰던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죠. 예,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은 이제 급진개혁파로서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따라서 이제 그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쵸? 최초의 어떤 정치적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갑신정변 정답은 2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과 관련 있는 시기의 생활 모습. 집자리의 유적은 우리나라 전역에 발견되는데 대체로 북서풍을 막아주는 나지막한 야산을 뒤에 두고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식수원인 우물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배산임수 취락 여건을 갖춘 것으로 오늘날 농촌 지역의 자연 취락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어떤 배산임수의 야산지예요. 또는 이제 구릉지에 취락이 입지했던 것은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되고 잉여 생산에 따른 사회재산과 계급이 발생하죠. 그렇죠?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틀렸고요. 원시적인 수공업은 신석기고요.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도 신석기가 되겠죠. 그래서 벼농사 시작. 이게 바로 청동기의 내용이 되니까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하나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은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리학의 철학과 문학, 사학을 연구하면서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개척한 지방 사족들로서 영남과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거 사림이죠, 사림. 그쵸? 영남학파와 이제 기호학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역사서는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저술하였다. 계속 나오죠? 김부식의 삼국 사기가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삼국 유사하고 삼국 사기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쵸? 김부식이 쓴 건 삼국 사기고요. 김부식의. 그리고 고려 후기 때 이련이 쓴 게 이제 삼국 유사죠. 여기에 이제 단군 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삼국 사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종 때 관수관급제의 시행으로 양방 관료들이 수조권을 받아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약화되었다? 아니죠. 양방 관료들이 가지고 있던 수조권을 국가가 대행해서 행사했던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네요.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어 세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렇지만 과전법 때는 세습되는 토지가 있었어요. 바로 수신전과 휴량전이 있었습니다. 수신전은 이제 미망인들한테 이제 지급됐던 거고요. 휴량전은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었을 때 그 어린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휴량전이 또 지급이 됐었던 거죠. 자, 세조 때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바꾸고 현직에게만 지급을 하였고요. 명종 때는 직전법이 폐지되어 관리들은 이제 녹복만 받게 되는 거죠. 네. 나머지는 다 맞고요.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의 공통적인 기능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인질 제도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쵸? 이 사신관 제도도 결국은 이제 지방의 어떤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지방 세력을 흡수 통합하고 그 다음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 세력의 견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1455년부터 1485년 약 30년이네요. 그쵸?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대립.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 랭커스터 가문 붉은 장미, 요크 가문은 흰 장미. 그래서 결국은 장미 전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정답은 4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확대를 위한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과정에서 프랑스의 횡단 정책과 영국의 종단 정책이 충돌하여 아프리카 수단에서 발생한 사건, 파쇼다 사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파쇼다 사건.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제도의 결과가 아닌 것은 이 제도는 민호에 부과하던 토산물을 토지의 면적에 따라
쌀, 삼배,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다. 자, 민호에 부과하던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토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인두스였던 것이 전세로 바뀐 것이다. 이게 바로 무슨 법이냐면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그쵸? 농촌 경제가 일시적으로 안정이 되었고요. 관영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전혀 상관없죠. 각 지방에 장시가 발달하게 되죠. 왜냐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조선시대 신분제도상 천인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향리는 이제 지방에 이제 그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군교는 이제 하급 장교를 뜻하는 거고요. 설인, 이게 설인이라고 적어놓으니까 굉장히 다르죠. 이게 통역관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말씀설자를 써놔가지고 이거 통역관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인 신분이 되는 거죠. 그쵸? 백정은 이거는 이제 도살업자가 되는 거죠. 도살업자.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 정답은 일단 천이 될 수 있는 것은 백정이에요. 그쵸? 4번이 정답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백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백정이 만약에 고려시대 때 백정이다 이러면 이것은 일반 농민을 뜻하는 거예요. 고려시대는 백정이라는 말이 일반 농민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백정이 바로 도살업자가 됩니다. 도살업자. 그쵸?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일반 양인이죠. 그렇지만 조선시대 때는 이게 이제 천인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똑같은 용어를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여기선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조선시대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간원, 소고군은 이제 조선 후기의 예비군 제도고요. 호패법은 이제 태종 이방원이 실시했던 거고요. 사간원도 이제 태종 이방원이 독립을 시켰죠. 그렇지만 국자감은 이제 고려시대 때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최고학부는 성균관이었어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조선시대 장영실 등의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물시계를 우리가 자경루라고 하죠. 물시계를. 그리고 해시계를 뭐라 부르죠? 바로 앙부일구라고 부르죠. 이건 해시계를 뜻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시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반봉건 반외세운동이었고요. 집광소를 설치하여 탐관오리 엄벌, 노비문서 소각 등의 내용을 담은 패정개혁 12개조를 실천하였고요.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의 보국안민을 주장하였죠.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주로 대도시가 아니라 농촌을 거점으로 시작이 됐던 거죠. 전개됐던 것은.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유물과 관련 있는 시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인돌과 반달 돌칼인데 전부 다 돌로 돼 있지만 이건 시대가 어느 시대다? 바로 청동기 시대라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토테미즘, 샤머니즘 등과 같은 신앙이 출현하였다. 신석기고요. 생산력 증가에 따른 사회재산과 계급이 발생하였다. 이게 청동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른 시족과의 결혼을 통하여 부족을 이루었다. 신석기부터 나타난 거고요. 바위 그늘에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것은 이제 구석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사 세계사 파트의 일반 상식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어서 이제 국문학과 세계문학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문학과 세계문학 파트에 우리가 일반 상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작가와 작품 정도를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고전과 현대가 같이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그런 이제 분야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 문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저희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 정도만 정리하는 수준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작가와 작품의 연결. 이것이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성산별곡은 누가 지은 거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이제 가사문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송강정철의 작품이에요. 송강정철이 지은 게 이제 삼이인곡이 있고요. 그쵸? 삼이인곡 또는 송미인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 그 다음에 성산별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6세기의 가사문학의 이제 대표자가 바로 서인의 우두머리였던 송강정철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송순의 작품이 아니라 송강정철의 작품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박인로는 이제 누앙사가 있고요. 월명사의 제망매가, 그 다음에 윤선도의 오후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섯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섯 친구.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물, 달,
그쵸? 뭐 또는 뭐 소나무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일단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작가와 작품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딱 보니까 이제 전영택의 화수분,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그 다음 김동리의 바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요한의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있는데, 이 주요한은 이제 최초의 이제 자유시인 불놀이를 썼던 그런 작가고요. 실제로 사랑방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은 누가 썼냐면 주요섭이 작가입니다.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그쵸? 손님과 어머니. 여기에 나오는 그 딸이 있죠. 그쵸? 그 딸 이름이 누구죠? 오키죠, 오키. 그쵸? 오키가 나오죠. 그쵸? 네. 여기서는 이 작품은 주요섭의 작품이지 주요한의 작품이 아니다. 그래 정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작가와 작품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근찬의 이제 순환이대, 그 다음에 김승옥의 무진기행, 그 다음에 김유정의 동백꽃이 있죠. 그쵸? 근데 오발탄은 김동리의 작품이 아니에요. 김동리의 작품은 무엇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무녀도, 황토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녀도라든지 황토기. 그쵸?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의 가요는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백제의 가요는 대표적인 게 바로 정읍사가 있네요. 그쵸? 네, 정읍사. 처용가라든지 그 다음에 정석가라든지 그 다음에 서경별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려시대의 작품이에요. 알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서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최고의 의학서적은 바로 고려시대 때 의학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향약 구급방이죠. 구급방. 이게 이제 조선 초기로 넘어가면 조선 초기에 어떤 책이 있냐면 향약 집성방이 있고요. 향약 집성방. 그 다음에 이제 의방유치가 있습니다. 의방유치. 그쵸? 이게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 후기 때로 넘어가면 17세기에 만들어진 게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죠. 동의보감. 그쵸? 그리고 이제 18세기에는 이제 정약용의 마과회통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마과회통. 그리고 19세기로 넘어가면 19세기에는 이제 사상의학으로서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 있어요. 그쵸?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의학서적인데,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 바로 고려시대의 향약 구급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중 하나인 황조가를 지은 이는 누구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황조가는 이제 고구려의 2대 왕인 유리왕이 이제 지은 거죠. 유리왕. 그쵸? 유리왕이 바로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부러진 칼을 놓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면 이제 증명하려면 그 부러진 칼을 가지고 오라고 했죠. 네. 바로 이 유리왕이 이제 부러진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2대 왕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이제 나왔던 비류와 온조가 이제 바로 한강유역에 가서 나중에 이제 비류가 온조에 합류하면서 바로 백제가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쵸? 네. 이러한 어떤 역사적 배경을 알아두시고, 유리왕의 이제 황조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로 전체적인 성장이 멈춘 낭쟁이의 이야기로 독일의 작가 건터 그라스가 지은 책은 바로 양철북이죠. 양철북.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되겠네요. 그쵸?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섹스피어의 4대 비극에 속하는 작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섹스피어의 이제 4대 비극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맥베스. 그쵸? 맥베스하고 리어왕. 그 다음에 오셀로.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햄릿이 있죠. 예,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햄릿. 이 네 가지가 바로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맥베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문해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다이즘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으니까 이것은 이제 20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19세기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기후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의 작품이 아닌 것은 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 전날의 섬은 전부 다 이 움베르토 에코의 작품이지만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은 이건 바로 그 헝가리의 여류 작가인 아구타 크리스토퍼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설의 제목과 연관이 있는, 여기서는 일기예보의 기호를 찾는 거예요. 그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누군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년이. 예, 내일 소년애가 이사 가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소녀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그쵸? 예. 근데 이제 중략, 이제 중간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예.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의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산에 얘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다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은 걸 약도 변변히 못 써 봤다더군. 지금 같아서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번 계집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써놓은 거죠. 자, 이 소년이 그리던 그 소녀가 죽었네요. 그쵸? 이거는 이제 바로 여러분들도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황순원의 소나기 굉장히 많이 읽어봤고 또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감성적이잖아요. 그쵸? 네. 굉장히 짧은 문체로 되어 있고, 이 그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읽었을 때 굉장히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소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죠? 소나기죠. 네, 소나기를 그러면 근데 갑자기 문제가 이상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쵸? 네, 일기예보의 기호를 찾아라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요거는 이제 안개가 꼈다는 얘기고요. 그쵸? 이것은 이제 눈이 내린다는 얘기고요. 그쵸? 요게 이제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4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가 자신의 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어떤 짧은 글. 우리가 보통 이것을 뭐 격언이라든지 뭐 이제 금언 또는 이제 잠언 이렇게 얘기하죠. 네,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포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포리즘. 네, 딱 보니까 아주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아포리즘도 있지만 아포리아도 있네요. 그쵸? 일단 정답은 3번인데, 이 아포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 없을 때 겪는 어려움을 뜻하는 말이지, 이게 어떤 격언, 금언, 잠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알겠죠? 아포리아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아포리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을 위한 어떤 단계적 절차,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리리시즘, 이것은 이제 서정주의를 뜻하는 용어인데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들을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답은 아포리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보물 제 1463호인 조선시대 악장의 일부이다. 이 악장의 제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데, 자, 해동에 바다 동쪽에 육룡이 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룡이 나르샤 이거잖아요. 그쵸? 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드라마로도 이 부분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육룡이 나르샤 해가지고 이건 용비어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국 최초의 사실주의 소설가로 불리는 염상섭의 작품이 아닌 것은, 자, 3대. 그리고 이제 만세전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염상섭의 작품인데, 술 권하는 사회, 이것은 이제 현진건의 작품이죠. 현진건.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지원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소설은 무엇이냐? 박지원 하면 이제 한문 소설로 굉장히 유명해요. 한문 소설로. 그쵸? 뭐 허생전이라든지 호질이라든지 그쵸? 양반전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전부 다 이제 박지원의 소설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한문 소설이죠. 그쵸? 네. 양반에 대한 이제 해학과 풍자를 담은 그러한 소설들을 많이 썼죠. 박지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죠. 홍길동전은 한문 소설이 아니라 한글 소설이죠. 한글 소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관련하여 설명된 각 용어의 명칭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진이라든지 그래픽, 음악, 음향 등을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 소설을 우리가 하이퍼픽션 이렇게 부릅니다. 하이퍼픽션. 그쵸? 그리고 예술이나 학문 등을 직업으로 하지 않고 취미 삼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딜레탕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취미로 하는 거죠. 직업이 아니라. 그리고 보고기사 또는 이제 기록문학을 일컫는 말은 르포르타주죠. 르포르타주.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제가 이질적인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여러 이제 시조들을 주고, 시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그런, 감각적으로 이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풀어낼 수 있어야만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이제 굉장히 고전 소설, 고전 시각이기 때문에 읽기도 어렵고, 그게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에 시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건 뭐요? 시름이 없다.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아, 시름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부의 삶이 그렇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쵸? 이력 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니제거니 날간한 줄을 알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어부가 자연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자연 속에서의 어부의 삶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이구나. 네, 자연과 함께하는 삶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글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야 초려삼간 지어내니. 이것도 자연에서 초려삼간 지어놓고 지금 사는 것 같아요. 그쵸?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맞춰두고, 이거 뭐야? 나도 한 칸 갖고, 달도 하나 주고, 청풍도 하나 주고, 이것도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쵸?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그러니까 산과 강은 어디다가 방에다가 놓을 수가 없으니까 둘러놓고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어떻게 한 거예요? 노래한 거예요. 이것도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 없은 청산이요 태 없은 유수로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예, 푸른 산 그리고 이제 흐르는 물이다 이거죠. 산과 물 하면은 또 뭐죠? 이것도 결국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이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갓 없은 청풍이요. 갓도 없네요. 그쵸? 그리고 남자 없은 명월이라. 달은 남자가 없네요. 그쵸? 네. 이게 좀 외롭네요. 느낌에. 그리고 이중에 병 없은 이 몸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병이 없는 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잘 늙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세 가지가 같은 의미. 그쵸? 자연 속에서 이제 풍류를 즐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이걸 자세히 해석하려면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성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어저 내일이랴 그릴 줄을 모르다냐. 그린다. 이 말은 뭔가 그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그리움의 표현이에요. 그립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움 줄을 내가 모르겠느냐. 이시랴 하더면 이건 잊으려고 하면 가랴마는 제 구태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내고 내가 이제 떠나 보낸 거죠. 떠나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떠나 보낸 거예요 지금. 그쵸? 그리고 그 임을 잊지 못하는 것을 시로 나타낸 거죠. 그쵸? 이것은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임 떠나보낸, 그쵸? 님을 떠나보낸, 떠나보낸 어떤 심정을 노래한 거죠. 이런 거 노래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바로 황진이죠. 이거 황진이의 시예요. 황진이의 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아, 내용을 읽어보니 이거는 다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열거한 작품상의 특징들과 가장 관계 깊은 작가는 누구냐? 농촌이 배경을 이루고 주인공들이 거의 우직하다 이거죠. 굉장히. 그리고 해학과 풍자의 기법을 주로 쓰고요. 그리고 개성적인 문체로서 토속어를 풍부히 사용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김유정이죠. 예. 김유정 작품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뭐가 있냐면 메밀꽃 필 무렵이 있어요. 메밀꽃 필 무렵. 그쵸? 네. 요걸 통해서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아이를 찾아가는 과정. 그쵸? 우직하게 이제 표현을 해놨죠. 김유정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지각이나 인식의 틀을 깨고, 그쵸? 이걸 이제 낯설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네. 사물의 모습을 낯설게 하여. 끝났네요. 사물의 모습을 낯설게 한다? 즉, 낯설게 하기죠. 그쵸? 사물에게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낯설게 하기는 궁극적으로 독자의 기대지평을 무너뜨려 새로운 양식을 태동시키게 된다. 의미심장한 내용을 작가가 모르는 척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척 하면서 그 안에 담는 수법. 이거를 낯설게 하기라는 어떤 표현이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국문학, 그쵸? 국문학과 이제 어떤 세계 문학 파트에 19문제를 한번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려면 끝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쵸? 이거는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문학적 소양을 물어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출제돼도 한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소설가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일단 우리가 그 기출문제들이라 이런 어떤 예상문제들을 통해서 주변을 공부하는 형태로 이 국문학과 세계문학 파트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문학 세계문학 파트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